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4부 쾌향. 그는 손바닥으로 하야시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건대길의 날카롭게 휜 시선이 그의 얼굴에 꽂혀오는 것을 의식했다. 작은 건상이 하야시와 약속한 대로 순영 씨를. 그때 잠자코 시선을 팽팽하게 잡아들이고 있던 권대길이가 벌떡 일어섰다. 무슨 일로 우리 딸을 입살에 올리는 게요? 내 놈들이 순영이를 놓고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게요? 버르르 기름불처럼 화를 돋우는 권대길은 당장 하야시를 메어 칠 것처럼 주먹을 들이대고 상아떼질을 하며 소리소리 질러댔다. 아니 어찌 이렇습니까? 권대길의 당당한 위세에 겁을 먹은 하야시는 뒷걸음질을 치며 오른손을 허리에 찬 방망이에 갖다 댔다. 야, 이놈들이 작당을 해서 나라를 처먹으려 들더니 이제 우리 순영이까지 어쩌려고. 권대길이가 어찌나 위압적으로 대드는지 그의 아우 권만길이도 지레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하였다. 형님 왜 이러셔요? 권만길은 행여 그의 형이 하야시를 메어 치기라도 할까 싶어 하야시를 가로막아서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야, 이놈아, 썩 비키지 못해! 그렇지 않아도 이 시래배 위의 놈의 새끼가 우리 순영이한테 찝쩍거린다는 말을 듣고 내가 한번 혼내주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너 오늘 잘 만났다, 이놈. 권대길은 하야시의 멱살을 잡으려고 오른손을 길게 뻗어 휘저었고 이를 말리는 권만길은 그의 형이 휘두르는 주먹에 얼굴을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술청이 시끌시끌하자 빈집 마당을 치우고 있던 순영이 어머니가 몽당 빗자루를 들고 술청 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소스라치듯 놀라 남편의 두 팔에 대롱거리며 매달렸다. 아이고, 순영 아베 왜 그러? 겁도 없이 누구를 어쩌려고? 순영이 어머니는 겁에 질려 얼굴이 오이꽃처럼 노랗게 되어 결사적으로 남편의 팔을 붙들고 늘어졌다. 야, 이놈의 예편네 비키지 못해! 오늘 죽든지 살든지 이 외놈하고 결판을 내고 말터요. 권대길은 버럭 고함을 지르며 팔을 붙들고 늘어진 철을 왁살스레 뿌리쳐버렸다. 그러자 순영의 어머니는 가벼운 집단처럼 날아가 좌판 모서리에 머리를 박으며 나동그라졌다. 좌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순영 어머니는 왼쪽 뺨에 뿔긋뿔긋 피를 흘렸다. 아내의 얼굴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자 권대길은 아내를 부축해 일으킬 생각은 않고 험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당장 하야시를 짓밟을 기세로 덤벼들었다. 아이고, 안 돼요. 순영이 아버지 왜 이러시오?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요? 순영이 어머니는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나 남편의 팔에 매달렸다. 이 순간 권만길이가 하야시의 팔을 잡아 끌며 술청에서 나갔다. 야, 이 순 날강도 같은 놈들! 언제까지나 내 놈들 세상이 될 줄 아느냐? 권대길은 아내한테 팔을 붙들린 채 술청 밖으로 나간 하야시와
권만길의 뒤통수에 내고 벼락치듯 큰 소리로 퍼부어댔다. 권만길이가 송긋스러운 얼굴로 하야시를 위로하며 선창 쪽으로 죽담 모퉁이를 돌아가 버리자 권대길은 그제야 아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뿔걸레로 얼굴에 피를 닦아낸 뒤에 된장을 떼어다 발랐다. 아이고, 서방질하는 며느리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더라고. 방망이 찬 하야시보다 천하에 못돼 먹은 이 망길이 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구만. 권대길은 아내의 머리 상처에 된장을 발라주면서 우라를 가라앉히지 못해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순영이가 돌아와 보니 집이 난장판이었다. 살림들이 어두운 길바닥에 팽개쳐져 있었고 주막의 벽과 판자문들이 벼락을 맞은 듯 허물어져 있었다. 저녁을 먹으려고 순영이보다 한 발 앞서온 응신청 식구들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길바닥에 팽개쳐진 살림들을 술청 안으로 들여 넣고 있었다. 오빠, 무슨 일이 있었어? 가슴이 내려앉은 순영이가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이불이며 옷가지들을 치우고 있는 짝귀를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다만 퇴할령 기간이 지나도록 남아있다고 일본 조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간 모양이다. 순영은 기가 막혔다. 아버지의 쇠고집 때문에 언제고 한 번은 겪게 될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 지경이 당하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우라도 치밀었다. 짝귀며 대불이 천팔봉, 김귀돌 등 응신청 식구들은 저녁밥을 먹으러 왔다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림들을 챙겨 들여 넣느라 정신들이 없었다. 순영은 술청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보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기척도 없었다. 부모들이 거처하는 방과 그녀의 방문짝도 걷어채어 박살이 난 채 토마루에 떨어져 있었고 술청의 좌판들도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순영은 어머니를 외쳐 부르며 작은 집 식구들이 살다가 비워둔 안채로 들어가 보았다. 안채 역시 문짝마다 박살이 나 있었고 망치로 휘둘러댔는지 벽들도 성하지가 않았다. 비어있는 안채에 아버지 어머니도 없었다. 오빠, 부모님이 없어요. 어찌된 일이지요? 순영이 침착해지려고 애를 쓰며 짝귀한테로 달려가 매달리듯 물었다. 아까 이웃 사람들 이야기로는 일본 조개 사람들과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는구나. 그래서 내 아버지가 좀 다친 모양이요. 그렇다면 오빠 의원한테 치료를 받으러 가신 모양이다. 어머니는 암에도 아버지를 따라가셨겠지. 사람들 말로는 그리 많이 다치지 않으셨다니까 곧 오실 거다. 어느 의원으로 가는지 몰라 이러고 있는 중이다. 이웃 사람들한테 자세히 좀 물어보고 오겠어요. 이웃 사람이라니. 지인즉 퇴거를 해버렸는데 이웃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냐? 짝귀의 말 맞다나 일본 조개로 새로 편입이 된 순영이네 집 근처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 모두 빈 집들 뿐이었다. 아, 우리 아버지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순영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였다. 그녀는 이웃들이 퇴할령 날짜가 지나서 모두들 집을 비우고 떠나자 몇 번이고 아버지를 졸라 그만 고집을 꺾고 이사를 가자고 하였으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던 것이었다. 내가 의원을 찾아볼 테니까 순영이 너는 여기 있어. 살림들을 모두 술청 안으로 들여놓고 대부리가 어둠이 두껍게 깔린 길바닥에 우두커니 서 있는 순영이 옆으로 오며 말했다. 나도 같이 가겠어요. 순영이는 대부리를 따라 나섰다. 순영이와 대부리는 고삿을 돌아 일본 조계의 큰 길로 나왔다. 일본인들만 사는 대불 호텔로 빠지는 큰 길에는 잡화점, 싸전, 지전, 약방, 과자점, 고깃간, 기름집, 어물전, 필묵전, 고무신전, 구두가게 등 없는 것 없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가게마다 석유 등불이 켜져 있어 길을 훤하게 비춰주었다. 대불호텔 가까이까지 나온 두 사람은 어느 의원을 찾아가야 좋을지 몰라 잠시 고깃간 앞에 서 있었다. 불빛이 훤히 비추고 있는 일본 조계의 큰 길에는 나처럼 오가는 행인들이 붐볐다. 일본 조계를 왕래하는 행인들은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었다. 밤에는 더욱 그랬다. 가게와 길복판에서 일본 사람들이 마음껏 큰 소리로 짓거려대고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부리는 이곳 일본 조계에 들어올 때마다 일본이라는 낯선 나라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곤 하였다. 어쩌면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삼천리 강산 어디를 가나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온몸의 피가 곤두서는 것이었다. 우선 가까운 의원부터 찾아가 봅시다. 잠시 고깃간 앞에 서 있던 대부리가 대불호텔 모퉁이에 새로 지은 일본인 의원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순영은 잠자코 있다가 대부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일본인 의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맞은편 벽돌과 자갈이 쌓여 있고 빈 마바리가 서 있는 공터 쪽에서 순영이의 부모가 큰 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희끄무레하게 비추는 싸전의 석유 등불 사이로 어른어른 보였다. 저기 오시는구만. 대부리는 발을 멈추고 순영이 부모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희끄무리한 불빛에 비쳐 보이는 권대길은 머리에 흰 천을 감고 있었고 그 옆에 순영이의 어머니가 바짝 붙어 부축하며 걸었다. 순영이 아버지 권대길은 심하게 절뚝거렸다. 순영이가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고 큰 길을 가로질러 뛰어나갔다. 대부리는 담벼락 아래 바짝 붙어선 채 그들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순영이가 재빨리 그녀의 아버지 팔을 잡아 부축했다. 그들 세 식구가 대부리가 서 있는 담벼락 맞은편에 이르러서야 대부리는 천천히 큰 길을 건너갔다. 어찌 된 일입니까요? 대부리가 권대길의 앞에 다가서자 머리에서부터 양쪽 귀와 턱 밑을 흰 천으로 싸맨 권대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부리를 보았다. 눈꼴 사나워도 참으시지 그랬어요. 국모까지 시해려는 놈들은 아닙니까요? 그럼 짐승만도도 못한 외놈들한테 달려드는 것은 개미가 점자나무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요. 대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권대길의 상처를 보며 말했다. 허허, 이 사람 참새가 방아에 치여 죽어도 잭하고 죽는다는데 죽은 듯이 당하고만 살으란 말이여.
권대길은 그러면서 길바닥에 침을 칵 뱉었다. 그래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요. 대부리가 권대길의 팔을 잡자 그는 절뚝거리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순영이가 그녀의 어머니한테 응신청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왔다가 길바닥에 내던져진 살림들을 모두 안으로 들여 넣었다고 하자 순영이 어머니는 빨리 가서 그들 저녁밥부터 지어야겠다면서 서둘러 총총히 앞서갔다. 나라에서는 뭣들을 하는 거여. 순영이와 대부리의 부축을 받고 절뚝거리며 걷던 권대길은 걸음을 우뚝 멈추어 섰다. 권대길은 허탈한 얼굴로 어둡고 답답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 분을 어떻게 풀어야 하노? 권대길은 대부리를 보며 말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요.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힘을 길러야지요. 아이고, 이 나라 젊은 놈들은 다 되잡는가? 외놈들이 함부로 제집드나들듯 해도 보고만 있게. 지난 가보년 때 기포했던 것이 성사가 됐던들. 가보년 기포라니? 우금치 싸움에서 외놈들한테 지고 만 것이. 그럼 대부리 자네도 우금치 싸움에 참가했었던가? 우리가 한 발짝 늦고 말았구만요. 그때 우리가 곰나루만 먼첨 수중에 넣었어도. 대부리의 말에 권대길의 얼굴이 갑자기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다. 그는 말없이 대부리의 얼굴을 되작거려가며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제야 대부리는 아차 하고 후회를 하였다. 권대길이가 어찌나 분통해하는지 그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가보년의 일들을 끄집어내고야 만 것이었다. 그럼 짝귀하고 같이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짝귀도 자네와 같이 동학군이었는가? 권대길이 조심성 없이 함부로 말을 하자 대부리는 주위부터 둘레둘레 살펴보았다. 자, 어서 가시죠. 대부리는 더 이상 가보년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권대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래요, 아버지. 어서 가서 누워 계셔야죠. 순영이도 아버지를 재촉하였다. 그러나 권대길은 땅에 박힌 쇠말뚝처럼 끄덕도 하지 않았다. 대부리 자네 돈 가진 거 있는가? 권대길이가 갑자기 말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돈이라면 제게 있습죠. 그러면서 대부리는 발에 힘을 주어 제자리 걸음을 하였다. 사타구니 사이에 매달린 돈주머니가 덜렁거리며 양쪽 허벅지에 부딪혔다. 순영이 너 먼저 가거라. 나는 이 동학패 잔당한 놈하고 할 얘기가 좀 있다. 권대길은 그렇게 말하고 몸을 돌려 세웠다. 순영이가 아버지의 팔을 붙든 채 할 이야기가 있으면 집에 가서 하라고 혼자 돌아갈 뜻이 없음을 밝히자 권대길은 칭얼대는 딸을 향해 덜컥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집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시죠. 권대길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대부리가 성큼 그를 따라 나서지 않고 지식거리며 말했다. 조선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 술집으로 가세. 외놈들이라면 쌍판대기도 보기 싫구만. 대부리는 하는 수 없이 권대길의 팔을 붙잡고 몸을 돌려 걸었다. 순영이도 몇 발짝 따라왔으나 권대길이 주인 따라 나오는 개 쫓듯
되돌려 보내고 말았다. 권대길과 대부리는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일본 족의 큰 길을 빠져나가 어둠이 가득 괸 좁장한 고삿으로 휘어들었다. 고삿을 끼고 돌면 통샘거리가 나오고 그곳에서부터는 조선촌이 시작되었다. 조선촌 초입 큰 대추나무 옆에 주막이 하나 있었다. 대추나무 고삿을 자주 지나치면서도 처음 들어와 본 주막이었다. 주막이라야 찌그러져가는 개다리 초가 토마루 앞 난장에 평상이 놓여 있을 뿐 술청도 없었다. 쪽마루 벽에 걸어놓은 석유 등불 아래 술 손님 하나 없이 혼자 앉아 있던 늙음하게 주모가 그들을 보자 거적 눈을 뜨며 일어섰다. 오늘 밤에 대부리 자네 술을 좀 마시고 싶은데 사줄라나? 권대길이 평상에 먼저 올라앉아 웃는 낯을 해보이며 말했다. 사드리고 말고요. 돈은 저한테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대부리는 권대길이가 느닷없이 술을 사달라고 하자 괜히 기분이 좋았다. 지금껏 그를 소 닭 보듯 해온 권대길이었는데 어쩐 일로 상한 얼굴에 미소까지 떠올리며 술을 사달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긴 하였지만 결코 마음이 옳기지는 아니하였다. 늙은 주모는 권대길의 싸맨 머리에 놀라 무거운 거적 눈을 둥그렇게 뜨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여기 청주로 좀 줍쇼. 안주로 저육 한 칼 보글보글 끓여내오시고 또 무엇이냐. 그렇지. 녹두전이랑 낙지무침도 좀 주시고. 대부리는 멀뚱하게 서 있는 늙은 주모한테 이것저것 안주를 시켰다. 이 사람아, 안주는 무슨 안주. 닭배기에 술국만 조금 떠내오면 될 것 같고. 권대길은 대부리가 안주를 푸짐하게 시키자 미안한 듯 그렇게 말했다. 아니요. 시킨 대로 내 없죠. 아저씨한테 지가 처음 술 대접을 하는 건디 그럴 수는 없죠. 대부리는 기분이 좋은 듯 만면에 웃음이 가득 괴어 있었다. 재물포에 와서 여축 한 돈이 한 100원 남짓 되누마뇨. 대부리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100원씩이나. 권대길이도 놀라는 눈빛이었다. 권대길이가 그동안 대부리를 지켜본 바로는 성질이 좀 우악스럽고 입이 무거우며 얀정머리가 없어 보이는 데다가 어울리는 패거리들이 왈패나 노름꾼들이어서 자기 집에 와서 아침 저녁을 갈아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으나 늘 뜨악하게 대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대부리가 100원씩이나 여축을 한 것을 보니 착실한 데가 있는 듯 싶기도 한 것 같았다. 게다가 권대길이가 오늘 밤 갑작스럽게 대부리에게 술을 사달라고 한 것은 그가 동학꾼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조카가 되는 짝귀도 여태껏 그런 눈치를 보이지 않았으니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부리가 동학꾼이었고 더구나 유명한 우금치 싸움까지 겪었다니 권대길은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은근히 존경해온 죽은 녹두 장군을 만나기라도 한 기분이었다. 기실 권대길은 지난 을미년 한강변에 개나리가 필 무렵 녹두 장군이 죽던 날 일부러 한성까지 가보기까지 했었다.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렇게 큰 돈을 여쭈까지 했다니 장어이. 언제고
고향에 내려가야 할 것 아닌감요. 부려 노르던 것만도 죄스러운데 돈이나 여축해 갖고 가야지요. 그래 하고 말고. 늦게라도 사람 노릇 좀 해보고 싶어서. 그때 주모가 술상을 내왔기 때문에 대부리가 일어서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대부리가 권대길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는 동안 권대길은 낙지 무침에 입을 넣고 씹다 말고 다친 머리 상처가 지끈거리는지 오만 상을 찌둥그렸다. 자, 한 잔 드시지요. 대부리가 넘실거리는 술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며 권하자 권대길이 잠시 표정을 풀고 억지로 미소를 떠올리며 잔을 받았다. 동학도에 든 지가 오래됐는가? 권대길이 잔을 단숨에 비우고 나서 나지막하게 물었다. 한 10년 전에 장성 백암산 기수선 문도로 입도를 했었구만요. 10년 전에? 권대길이 놀라는 얼굴로 대부리를 마주 보았다. 녹두 장군께서 잡히신 몸이 되었을 때 외놈들이 문초를 했다는디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인가? 권대길은 대부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그때부터 이 나라는 외놈들 것이 되었습지요. 이 원통함을 어찌할꼬. 자, 술이나 드시지요. 드시고 어서 들어가 보셔야지요. 들어가나 마나 문짝도 박살나고 벽도 허물어진 집에 들어가면 뭐 하겠노? 내일이라도 조선촌으로 옮기시지요. 어차피 지금 집은 일본 조계로 들어가게 될 텐디 외놈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일이라도 집값이 허란 쌀이째나 배다리 부근으로 이사를 하세요. 집 얻을 돈이 없으면 제가 변통을 해드릴게요. 권대길은 잠자코 대부리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대부리는 고이춤 속에 손을 넣어 돈주머니를 꺼내들었다.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 주머니 속에 집 한 칸 장만할 돈은 있구만요. 고맙네. 권대길은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대부리의 손을 잡아 힘껏 쥐고 흔들었다. 권대길은 대부리한테서 얼어붙은 마음이 촉촉히 녹아내리는 듯한 애틋한 정을 느꼈다. 참으로 고마워이. 하지만 약간의 돈은 내게도 있네. 집골이 많은 토지 보상금이 아직 남아있고 내 걱정 마소. 그러면서 권대길은 대부리가 들고 있는 주머니를 그의 고이춤 속으로 쑤셔 넣어주었다. 앞으로는 자네 어쩔 작정인가? 막연하구만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지요. 뭘 기다리노? 글쎄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는 거죠 뭐. 고향에는 안 갈 건가? 가야지요. 허나 시방은 피해 댕기는 몸이라 갈 수가 없구만요.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재물포 바닥에 눌러 있겠구만. 그럴까봐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또 재물포에서 알게 된 사람들하고 떨어지기도 싫고. 자네 우리 순영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권대길이가 느닷없이 뚜벅 묻는 말에 대부리는 당황하여 눈둘 바를 모르고 상반신을 들썩거렸다. 내 앞에서 딱 부러지게 말을 해보게. 이 사람아, 우리 순영이가 좋은가? 실은 이 사람이 반봉어리가 되었나? 더듬거리게. 좋으면 좋다고 말하게. 자네만 좋다면 내 사유를 삼겠네.
권대길의 그 말에 대부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권대길은 쌀이째 부근에 2억 한짜리 점포를 얻어 이사를 했다. 뼈가 부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일본 사람들한테 쫓겨나가지 않겠다면서 일본 조계의 퇴한령에 맞섰던 권대길이 대부리의 설득에 고집을 꺾고 말았다. 권대길은 이상하게도 대부리의 말을 잘 들었다. 그가 대부리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천양지판으로 달라진 것이었다. 서로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하던 두 사람 사이가 갑작스럽게 가까워지자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순영이와 그의 어머니였다. 순영이는 아버지와 대부리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진 것이 은근히 불안하기까지 하였다. 가까워질 만한 이렇다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순영이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남편이 대부리의 말을 따라 고집을 꺾고 이사를 하게 된 것에 마음이 놓였다. 그런 대부리가 고맙기까지 했다. 순영이 어머니는 처음부터 대부리의 사람됨을 믿고 마음 한구석으로는 은근히 사윗감으로 점 찍어 놓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워낙 남편이 그를 싫어하였고 주위 사람들 말맞다나 순영이와는 나이 차가 너무 많아서 선뜻 마음을 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사를 간 권대길의 새 집은 쌀이째 언덕바지에서 월미도가 발뿌리 아래로 내려다 보였고 집 앞에 오동나무 서너 그루가 삿간만큼이나 넓은 잎들을 펼쳐 햇볕을 가렸으며 뒤쪽에는 찔레나무며 황매화, 죽도화, 구실 잡밤나무들이 얼크러져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촌이었으나 개항 이후 각처에서 꾸역꾸역 몰려온 외지 사람들이 제 너머에까지 뻗쳐 있어 쌀이째를 넘나드는 발길이 그치지 않았다. 주막의 목으로는 괜찮은 편이었다. 월미도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이전 집보다는 훨씬 좋구먼요. 새벽부터 짝귀와 함께 이삿짐을 날라다 준 대부리가 땀을 닦으며 권대길을 향해 입을 열었다. 권대길이도 월미도 앞바다에 아침 햇살이 퍼지는 것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야, 여기서는 외놈들 쌍판떼기 안 보니까 살이 절로 찌겠구먼. 그러면서 권대길은 부엌살림들을 제자리에 챙겨놓고 있는 그의 처에게 빨리 아침을 지으라고 성화였다. 대부리의 세관청 나가는 시간이 늦을까봐 걱정이 되어서다. 이제 권대길은 대부리를 그의 사윗감으로 정하고 있는 터였다. 그 때문에 그는 순영이한테 하루빨리 시공서에 나가는 것을 때려치우고 시집을 가라고 다그치는 것이었다. 막상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자 순영이는 불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생각에는 시집을 가는 것보다 로드 서장 주선으로 여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다. 요즘하겐 그녀의 어머니까지도 아버지의 편을 들어 딸의 혼인을 서두르는 눈치였다. 권대길네 식구들이 대부리와 짝귀의 도움으로 식전에 이삿짐을 다 옮긴 다음에야 응신청 식구들이 쌀이째 주막으로 몰려왔다. 응신청에서 쌀이째까지는 약간 멀었으나 그들은 그전처럼 권대길네 주막에 와서 아침 저녁을 먹기로 하였다. 앞이 툭 트여서 돈이 막 날라들어오겠네요. 양초를 사들고 온 김귀돌이는
오동나무 밑에 서서 월미도를 내려다보았다. 오태수와 천팔봉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태수는 달포 전부터 청국 조계 안의 청요리집 흥화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전판에 솔레솔레 출입을 하는 눈치를 보였었다. 그는 처음 며칠은 재미를 본 듯 응신청 식구들을 흥화로에 데리고 가서 청요리를 사주기도 하고, 한 번은 논다니 패들이 우글거리는 선창 옆 객죽거리에 가서 뼈가 느글거리도록 거방지게 술을 사기도 하였다. 객주집에서 술을 산 사흘 뒤부터 그는 밤에 응신청에 돌아오지도 않았다. 아예 객주집에서 논다니 패들과 어울려 살면서 투전판 출입을 한다는 거였다. 들리는 말로는 오태수가 투전판의 돈을 연일 휩쓸었다고도 하였으며 선창 등짐꾼 자리도 그만두었다고 하였다. 대부리가 소문을 듣고 선창에 가서 오태수를 찾아보았으나 소문대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객주거리에 가서 그가 파고 산다는 두껍다리 집을 찾아갔더니 해가 상투머리에 떠오른 한낮인데도 술에 떨어져 논다니의 방에서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다. 대부리가 다짜고짜 그를 깨워 밖으로 끌고 나왔다. 양복에 구두까지 신고 중절모자를 삐두름이 눌러 쓴 오태수는 못마땅한 얼굴로 대부리를 쓸어보며 아이 뭐슈? 인주는 응신청 비인데 오태수가 아니라는 걸 아슈.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란 말이오. 이 오태수를 선창 등짐꾼으로 보지 말란 말이다. 하고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양복 저고리 호주머니에서 지전 뭉치를 꺼내 보이던 것이었다. 나는 곧 부자가 될 거란 말이다. 내 손에 있는 이 돈 뼈가 휘도록 선창 등짐꾼 노릇 1년은 해야 벌 거요. 하지만 나는 한 판에 이걸 긁었다오. 나는 갈퀴로 재물포 바닥에 투전판 돈은 몽땅 긁어드릴 셈이란 말이오. 그러면서 오태수는 눈초리를 빳빳하게 말아 올려 대부리를 쏘아보더니 땅바닥에 침을 칵 뱉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것뿐이었다. 대부리는 그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고 세관청으로 돌아왔다. 그 뒤 아직 그를 만나지 못했다. 대부리가 두껍다리 집으로 오태수를 만나러 간 열흘쯤 후에 얼핏 듣기로 천팔봉이가 밤마다 그와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낮에 대부리가 확인을 하려고 천팔봉이한테로 다그쳐 물었더니 서너 번 오태수를 따라 투전판에 가서 개평을 뜯었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면서 천팔봉은 그런데 태수 손끝이 보통이 아닙디다. 이대로만 가면 얼마 안 가서 갑부가 될 테니 두고 보슈. 나도 여축한 돈을 미천으로 들여서 좀 넣어놓고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더만요. 하고 말하며 대부리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안 되어 오태수가 재물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동안 연속 땡땡구리로 끝발이 오르더니 사흘밤에 여태껏 긁어모았던 돈을 깡그리 날려버렸다고 하였다. 게다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투전 미천으로 급하게 빌려간 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잠적을 해버려 오태수를 찾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천팔봉이도
100원 가까이 오태수의 투전 미천으로 대주었다가 땡전 한 입 받지 못해 세관청 일도 그만두고 오태수를 찾아 나서기에 이르렀다. 화도국의 가파른 비 아래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더니 봄비답지 않게 소나기가 몇 차례 휩쓸고 가자 하늘을 시세움하듯 실록이 얼크러졌다. 봄비에 꽃들이 고스러져 떨어지고 실록이 얼크러지기 시작하면서 봄 기운이 완연히 사라진 듯 싶었다. 화도곡의 철쭉이 시들자 여름이 성큼 다가선 것이다. 항구의 봄은 논단이 은근자의 하룻밤 풋사랑처럼 그렇게 어설프게 지나가 버렸다. 봄과 여름 사이는 배다리 하나를 건너는 것보다 더 짧은 듯 싶었다. 실록이 얼크러지고 토끼의 잔털처럼 부드럽기만 하던 햇살이 구리철사같이 빳빳해지기 시작하자 바닷바람이 거칠어졌다. 여름은 바닷바람에 실려오기라도 한 듯 하루도 바다가 잔잔할 때가 없었다. 그래서 여름은 바다의 계절인지도 모른다. 바람에 뒤척이는 파도 소리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여름의 바다는 흉몽을 꾸는 듯 쉴 새 없이 뒤척이고 몸살이 난 듯 들끓으며 몸부림을 쳤다. 그래도 햇살이 뜨거워지자 파도를 일으키는 바닷바람이 좋아졌다. 순영은 파도 소리에 잠이 깨고 파도 소리에 잠이 들곤 하였다. 그날도 그녀는 소나기가 내린 뒤끝이라 더 요란하게 들끓는 파도 소리에 일찍 잠이 깼다.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아슴풀의 새벽바다 위에 떠오른 월미도를 내려다보면서 기분 좋게 심호흡을 하였다. 그녀도 여름바다를 탐고 싶었다. 여름바다는 욕망으로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다. 욕망의 바다. 그녀도 지금 터질 듯한 욕망의 바다처럼 으르렁거리고 싶었다. 요즘학 순영은 시공서 로드 서장한테 더욱 열심히 미국말 공부를 하였다. 그녀는 집에서나 시공서에서나 틈만 있으면 미국말을 씨부렁거렸다. 그런 그녀에 대해서 로드 서장을 제외하고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잔뜩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내년 꼬부랑 말 좋아했다가 시집가서 꼬부랑 얘기를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하고 어머니가 늘 마땅찮은 소리를 하였다. 그때마다 순영이는 내 팔자가 꼬부랑 팔자라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도 늘 그랬잖아요. 내 얼굴이 도화살에다가 턱 받치는 버릇이 있어서 팔자가 드셀 거라고요. 하며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휘저어놓곤 하였다. 기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영은 어머니의 그와 같은 딸에 대한 팔자 타령을 웃어 넘겨버리곤 했었다. 그러나 요즘엔 자꾸 그 말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기분이 개운하지가 못했다. 팔자 도망은 도간에 들어도 못하고 뒤로 오른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그녀의 운명도 팔자대로 정해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순영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자신의 팔자가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한테나 자기 운명에 대한 예감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예감에 자신의 운명이 스스로 결박당하고 만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맞아 들어가는 수가 많을 듯 싶은데 요즘학 순영은 마치 자신의 운명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특히 아무도 없는 새벽에 희번하게 밝아오는 새벽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면 미명의 어둠 속에서 그녀 자신의 앞날이 부옇게 출렁이며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